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44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예, 오늘 저는 일어나서 지난 수요일 여파로 머리가 좀 계속 무겁고 좀 그랬어요. 띵띵 거리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좀 오랜만에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명상을 하고 나니까 머리가 개운해지고 무겁던 머리가 좀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명상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전에 책 좀 읽고 밥을 먹은 다음에 오후에는 수영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다시 또 좀 공부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할 거고, 내일은 정기현이 내리고 저 간포로 바람을 살고 올 예정이고요. 어제 마지막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오랜만에 야구를 보면서 필사를 했는데 LG 트윈스가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3회까지 무려 9점을 앞서고 있었는데 그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올해 LG 야구는 끝났구나.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저는. 그래서 LG 야구를 뭐 보긴 보겠지요. 보긴 보겠는데 그냥 뭐 하이라이트 정도나 보든지. 올해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아무튼 우승에 대한 기대를.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작년에 우승을 했고 또 WBC에 여러 선수가 참가하면서 시즌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김현수 선수가 FA로 KT로 이적을 하면서 팀의 구심점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리 강한 팀이고 전년도에 우승을 했다 해서 그 다음 시즌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얼마든지 내려앉을 수 있는 게 승부의 세계고, 야구라는 스포츠 긴 무려 144경기를 하나요? 146경기를 하나? 아무튼 긴 6개월 동안 리그를 계속 이어오는 긴 여정을 갖는 그런 스포츠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은 어제 시작했던 세속의 철학자들 오디오북을 할 텐데요. 어제 소개시켜드린 책 중에 책이 있었어요. 세속의 철학자들 읽고 마지막 부분에 이 책입니다. 부의 기원 책인데요. 이 책을 아무래도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속의 철학자들이 끝나면 이 부의 기원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경제학 책을 몇 권 뭐 읽었다고 해서 경제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저 책은 특히나 또 좀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또 제가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 경제 주관으로 주제를 잡고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경제 주관이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읽어야 될 책은 좀 읽고 넘어가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 책하고 유시민 선생님의 그 정기약 산책 그 책으로 마무리를 하려 했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은 어떻게 하죠? 한 9월 달부터는 이제 전공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챕터 2 경제혁명 새로운 비전의 탄생. 이게 두 명의 인물이 보이는데요. 윌리엄 패티 1623년에서 1687년 정치경제학자이자 통계학자, 사환, 행상인, 재봉사, 내과의사, 음악교수 등의 일을 했으며 정치수학학파의 창시자로 활약했다. 그리고 안톤 푸거 1493년에서 1560년 15, 16세기 유럽의 상업계를 독점하며 자본주의 경제 개념을 발전시키고 유럽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 푸가거를 이어받은 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22쪽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이후부터 인간은 살아남는 문제에 직면해 왔다. 각 개인이 아니라 사회 집단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문제였다. 인간이 계속 생존해온 사실 자체가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도 빈곤과 비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인간의 해결이라는 것도 결국은 부분적이었다는 것에 불과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상 천국 건설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간을 심하게 나무랄 수는 없다. 지구라는 별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류가 야생동물의 가축화, 파종기술의 발전, 광물자원의 채굴에 들어야 했을 끝없는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간이 생존에 성공한 것은 오로지 인간이 사회적으로 협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냥 말만 이렇게 쭉 나열하면 쉽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하려고 가축하니 파종기술이니 강물자원 채굴이니 농업이니 하는 걸 실제로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차이점을 우리는 항상 책을 읽으면서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어의 나열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단어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통이 투입이 되는 건지 알아야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동료에 의존해야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생존 문제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이것도 어렵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개미가 아니며 이와는 반대로 자기 중심적 본능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듯하다. 인간은 비교적 허약한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해야 하지만 내적 본성 때문에 항상 그 사회적 협력 관계를 깨트릴 위험을 안고 있다. 참 잘 쓰네요. 작가가. 원시 사회에서는 자기 중심적 성향과 협력 사이의 갈등이 환경의 제약 때문에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예컨대 에스키모처럼 공동체가 늘 기아의 유령과 마주치는 경우에는 생존을 확보해야 한다는 단순한 필요성 때문에라도 매일의 노동을 협력해서
마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보다 덜 절박한 상황에서는 가족관계와 상호관계에 대한 일반적으로 용인된 사회규범이라는 강력한 힘에 따라 일상적인 일을 수행한다. 엘리자베스 마셜 토머스는 아프리카 부시맨에 대한 그녀의 놀라운 책에서 사냥한 겜지복 가로 열고 아프리카산 대형 영양 가로 닫고 겜지복이 친족과 친족의 친족에게까지 분배되어 결국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잘 그리고 있다. 이거 굉장히 근데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큰 고기 를 소수의 가족이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더운 환경에서는 금방 부패하기 마련일 테고 빨리 도축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그걸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호의가 싹트고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생존에 더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보된 사회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환경의 압력이나 사회적 의무의 그물망이 없다. 남녀가 더 이상 생존과 직결된 과업에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게 될 때, 즉 인구의 3분의 2는 흙을 만지지 않고 광산에도 들어가지 않고 손으로 집을 짓지도 않으며 심지어 공장에서 일하지도 않게 될 때, 또는 친족의 의무가 거의 사라질 때 인간이란 동물의 족속은 뚜렷하게 사회적 운명에 달려있게 된다. 그렇죠. 이것은 사회의 생존이 머리카락 한 올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 참으로 놀라운 상황이다. 현대의 사회 공동체는 수많은 위험에 좌우되고 있다. 만일 농부들이 충분한 곡물을 재배하지 않는다면 철도 노동자들이 격리사원이 되겠다고 하거나 격리사원이 철도 노동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광부나 철강 노동자 또는 공학 박사 학위 지원자가 너무 부족하다면 간단히 말해 사회의 뒤얽힌 수천 가지 직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산업사회는 곧장 절망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사회는 매일 붕괴의 가능성에 직면한다. 자연의 힘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방법, 수세기에 걸쳐 애써왔겠지만 인간은 이러한 재앙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겨우 3가지를 찾았을 뿐이다. 인간은 전통에 따라 사회를 조직함으로써 영속성을 확보해왔다. 필요한 다양한 과업을 관습과 관례에 따라 다음 세대로 계속 물려주는 방법이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이어받는 식의 이러한 양상은 지속되어 왔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모든 인간은 종교 원칙에 따라 아버지가 하던 직업을 계승해야만 했다. 만일 다른 직업으로 바꾸면 무서운 신성모독을 범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는 최근까지도 일부 직종이 카스트 제도의 전통에 따라 대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 공업화되지 않은 많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타고난다. 사회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사회는 권위적 통치라는 채찍을 사용해서 과업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어떤 진취적인 사업가가 그것을 건설하겠다고 생각해서 건립된 것이 아니다. 또한 소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전례하는 관습이나 이기심에 우연히 부합되었기 때문에 수행된 것이 아니다. 소련이나 이집트는 모두 명령사회였다. 정치적인 차이를 제쳐둔다면 그 사회들은 당국의 보고령과 최고당국이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형벌에 의해서 경제적 생존을 확보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이렇게 전통이나 명령이라는 해결책에 따라 자신의 생존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리고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는 동안에는 경제학이라는 특수한 연구 분야가 생겨날 수 없었다. 비록 역사 속의 여러 사회가 경제적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왕이나 인민위원들의 지위를 높이고 대국포와 잘 마모되지 않는 금속을 화폐로 사용하며 가장 간단한 공산사회의 방식이나 고도의 종교적 양식에 따라 물품을 분배했다 하더라도 경제생활의 관습과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 그런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경제학자는 필요하지 않았다. 신학자, 정치 이론가, 정치가, 철학자, 역사학자는 필요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자는 필요 없었다. 경제학자의 출현은 생존 문제를 해결할 제3의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경제학자들은 사회가 각 개인에게 스스로 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가로 열고 핵심적인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가로 닫고 사회의 생존을 확보하는 놀라운 제도적 장치가 개발되고 나서야 나타날 수 있었다. 그 장치는 시장 체제로 불렸고 그 규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했다. 바로 개인은 자신의 금전적 이익에 가장 도움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장 체제 하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전통이나 권위의 채찍이 아니라 이익의 유혹 때문에 과업을 수행했다. 개개인이 이익 추구의 코가 이끄는 대로 이익이라는 냄새를 따라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상호간의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난 결과 사회에 필요한 여러 활동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존 문제 해결책이 역설적이고 오묘하며 어려워지게 되자 경제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관습과 명령이 가진 단순성과는 달리 각 개인에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하면서 사회가 실제로 잘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더 이상 관습과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안락한 일과 굳은 일 등 사회의 모든 직무가 잘 수행될 수 있을지는 결코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회가 지배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 사회가 어디로 향할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이러한 수수께끼를 푸는 일을 떠맡는 것이 경제학자들이었다. 그렇죠. 그러나 시장 체제의 개념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풀 수수께끼가 없었다. 수세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 체제를 의심과 혐오 그리고 불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했다. 세계는 관습과 명령이라는 안락한 틀 속에서 잘 지내왔던 것이다. 안락한 틀 대신 시장 체제의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운 작동에 의존해서 경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혁명 못지않은 변화가 필요했다. 현대사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혁명은 지금까지 일어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 프랑스 혁명 또는 미국 혁명, 심지어 러시아 혁명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회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그 혁명의 규모를 평가하고 그것이 사회에 준 고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초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아야 한다. 바로 이 세계로부터 마침내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사회가 솟아났기 때문이다. 부의 추구는 곧 탐욕의 죄. 첫 번째 방문지 프랑스. 때는 1305년. 우리가 방문하는 곳은 장터다. 행상들이 무장 경비병들을 데리고 아침에 도착하여 화려한 줄무늬의 천막을 치고 상인들끼리 그리고 지방 주민들과도 거래하고 있었다. 비단, 호박단, 향료와
향수, 가죽과 모피 등 이국적인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어떤 것은 지중해 연안의 네반트 가로 열고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가로 닫고 에서 수송되어 온 것이고 어떤 것은 스칸디나비아로부터 온 것이다. 불과 몇백 킬로미터 밖에서 온 것도 있다. 평민들과 함께 그 지방의 영주와 귀부인들도 노점을 자주 방문한다. 따분한 장원 생활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아랍의 낯선 상품들과 함께 믿을 수 없이 먼 곳에서 온 이름도 생소한 상품을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긴 의자, 실업, 요금표, 식용 엉겅퀴, 시금치, 그릇 등등. 그러나 우리는 천막 안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다. 탁자 위에 펴놓은 영업장부는 때로는 단순한 거래 명부인 경우가 있다. 한 상인의 장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위드타이드의 어떤 사람이 10굴된 어치를 외상으로 가져갔다. 그의 이름은 잊었다. 계산은 대부분 로마 숫자로 한다. 합산도 자주 틀린다. 장부를 길게 구획지어 놓았는데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0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진열된 상품이 화려하고 사람들도 들떠 있지만 장터의 규모는 작다. 한 해에 생고타르 통로 가로 열고 역사상 최초의 현수교 가로 닫고를 통해 프랑스로 반입되는 상품의 총량은 현재의 화물열차 한 대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소량이었다. 아마 거대한 베네치아 선단으로 수송해오는 상품의 총량도 현대의 화물선 한 척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다음 방문지 독일. 때는 1550년경. 덕수염을 기르고 털 외투를 입은 상인 안드레아스 라이프가 바덴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30군데의 시장을 방문했으며 말 한 장에 쓸려서 가랑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쓴다. 그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당시의 각종 성가신 방해물들은 그를 더 괴롭힌다. 여행을 하는 동안 관세를 지불하기 위해 대략 16km마다 한 번씩 정지를 당한다. 바슬과 쾰른 사이를 지나는 동안 31렙이나 지불한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가 방문하는 각 고장은 각각의 화폐와 규칙과 규제가 있으며 각기 다른 법률과 질서가 있다. 바덴 인근 지역에서만 112개의 서로 다른 길이의 단위, 92개의 다른 면적 단위, 65개의 다른 고체량 단위, 163개의 다른 곡물 단위, 123개의 다른 액체 단위, 63개의 특별한 주류 단위가 있고 서로 다른 무게 단위도 80가지나 된다. 우리는 이동한다. 1639년 보스턴에 와 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며 단 한 명의 자식만 있고 양심을 지키며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살아온 나이든 신학교수인 로버트 킨이라는 사람이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다고 고발당한다. 1실링당 6펜스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는 것이 바로 그 제목이다. 재판부는 죄의 대가로 그를 파문시킬 것인가를 두고 토론하고 있다. 그러나 오점 없는 그의 전력을 참작하여 결국 중벌 대신 200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풀어준다. 그렇지만 가엾은 키인 씨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교회 장로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탐욕적이고 부패한 정신을 시인한다. 보스턴의 목사는 이런 큰 범죄자의 살아있는 사례를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키인 씨가 보여준 탐욕의 사례를 이용하여 주일 설교 때 잘못된 상거래 원칙을 소리 높여 비난한다. 그 가운데 몇몇은 다음과 같다. 1. 최대한 비싸게 팔고 최대한 싸게 사는 것. 2. 해상 재난 등으로 상품을 잃은 경우 이를 핑계로 나머지의 값을 올리는 것.
3. 아무리 비싸게 지불하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살 때의 값 그대로 파는 것. 이런 것은 모두 잘못이고 잘못이며 또 잘못이라고 목사는 부르짖는다. 부를 위한 부의 추구는 탐욕의 죄라는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로 돌아가 보자. 영국에서는 거대한 상업 조직인 모험 상업조합이 단체 운영 규약을 만든다. 참가 상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 중에는 점잖지 않은 말을 쓰지 말 것, 조합원끼리 싸우지 말 것, 노름하지 말 것, 사냥개를 키우지 말 것 등과 같은 조항들이 있다. 조합원들은 누구라도 길을 갈 때 보기 흉한 보따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 마치 빈민 합숙소의 규칙처럼 들리는 규약을 가진 정말 이상한 단체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직물업체들 간의 주도권 다툼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서 1666년에 장 바스티스 콜베르 (가로 1619년에서 1683년) 는 이러한 위험하고 파괴적인 경향을 저지하기 위해 법규를 제정한다. 이에 따르면 디종과 셀링기의 포목은 가장자리를 포함하여 1408개 오를 담아야 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오세루, 아발롱 그리고 다른 두 공업 도시에서는 1376개의 올이 규격이고 샤티옹에서는 1216개가 규격이다. 이것을 위반한 천은 거리에 내걸어 창피를 당하게 된다. 규격을 위반한 천이 3번 발각되면 상인이 대신 칼을 쓰고 거리에 나앉아 창피를 당해야 한다. 이러한 과거의 단편적 사례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이익을 바탕으로 조직된 체제에 필요한 적절성 (가로 열고 필요가 아니라 가로 닫고)의 개념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했다. 둘째, 분리되고 자율적인 경제 세계가 아직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세계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세계가 뒤엉켜 있었다. 두 세계가 분리될 때까지는 현대 생활의 속도나 감정과 유사한 것은 생겨날 수 없었다. 두 세계가 분리되기 위해서는 길고 치열한 투쟁이 일어나야 했다. 잠시만요. 시장체제 이전의 사회, 이익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현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취득 본능을 가진 존재이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기업가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믿도록 우리는 교육받아 왔다. 또한 이윤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것이라고 끊임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윤 추구의 동기는 겨우 현대인과 함께 시작되었을 뿐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익을 위한 이익이라는 개념은
세계 인구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하다. 그리고 이 개념은 유사 이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눈에 띈다. 17세기의 놀라운 인물인 윌리엄 패티 가로 열고 1623년에서 1687년 가로 닫고 경은 윌리엄 패티 경은 임금이 후하면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너무 방종해서 단지 먹거나 마시기 위해서 노동한다고 주장했다. 패티경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당시의 부르주아적 편견을 드러낸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지금도 세계의 공업화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임금 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공장 생활에 불편을 느끼며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개념을 배우지 못한 신출내기 노동자들은 임금이 오르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좀 더 빈둥거리는 쪽을 택할 것이다. 이익이라는 개념, 즉 노동하는 모든 사람은 물질적 안락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집트, 그리스, 로마와 중세 문화의 대다수 하층 및 중산계급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한 개념은 서구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는 동안에도 일부에서만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 개념은 대부분의 동양 문화권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은 사회의 보편적인 특징이 된 이 개념은 인쇄술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발명품이었다. 이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보편적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익을 사회적으로 용인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이고 그것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기독교에는 누구나 상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 뒤에는 상인은 사회의 효모 중에서도 교란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섹스피어 시대에 귀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통 시민들에게 인생의 목표는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우리들의 청교도 조상도 이익이 인생에서 용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유익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악마의 교리로 여겼을 것이다. 물론 부라는 것은 항상 존재했고 물질에 대한 탐욕은 구약 성서만큼이나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 하지만 소수 유력자의 부를 보고 시기심을 느끼는 것과 부를 향한 전반적 투쟁이 사회에 널리 퍼지는 것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모험 상인은 멀리 페니키아 선원들의 시대부터 존재했고 그 이후 모든 시대에 존재했다. 로마 시대의 투기꾼 베네치아 상인 한자 동맹 그리고 인도 항로를 발견해 한몫 잡으려 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위대한 탐험가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소수의 모험은 전체 사회가 투기 정신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16세기 독일의 대은행가였던 푸거가라는 특별한 가족을 예로 들어보자. 전성기에 푸거가는 금관과 은관을 소유했고 교역 조차지를 소유했으며 자신들의 화폐를 주조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신용 규모는 그들이 전쟁 비용 그리고 생활비도 가로 닫고
푸거를 대준 왕이나 황제보다도 훨씬 더 거대했다. 그러나 늙은 안톤 푸거 가로 열고 1493년에서 1560년 가로 닫고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장조카인 한스 야코프는 도시를 운영하는 임무와 사적인 용무가 자신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은행 제국을 떠받기를 거부했다. 그의 동생 게오르게도 편안히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셋째 조카인 크리스토프도 마찬가지였다. 이 부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춘 후계자 가운데 누구도 그것이 괴로움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능력이 있는 왕이나 푸거가와 같은 몇몇 가문을 제외하고 초기의 자본가들은 사회의 기둥이 아니라 사회에서 추방당한 자이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떠돌이인 경우가 많았다. 이곳저곳에서 핑칼레의 성 고드릭 같은 사업 정신을 가진 소년이 나타나 부두 건달로 시작하여 난파선으로부터 많은 도자기를 모아 상인이 되었다가 돈을 모으고 나서 은둔자로 고결하게 은퇴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지상에서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한 기업 정신은 격려될 수 없었고 자생을 위한 자양분을 얻을 수도 없었다. 제왕들은 보물을 원했고 이를 위해 전쟁을 했다. 귀족들은 토지를 원했고 자존심 있는 귀족은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획득을 위해서는 정복 전쟁이 필요했다. 그러나 농노, 기능공, 길드의 장인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살았던 대로 살고 또 자식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살아가는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기를 원했다. 일상생활의 기본 지침으로서 이익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 열고 사실상 교회가 이런 개념을 적극적으로 배관시했기 때문에 10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이상한 세계와 우리 시대를 닮은 애덤 스미스 이전의 1, 2세기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더욱 근본적인 차이는 생활비를 번다는 생각이 16세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일은 목적, 가로 열고 물론 여기서 목적이란 돈과 돈이 사들일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가로 닫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일 자체가 목적이었고 일을 하면 당연히 돈과 일용품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전통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으로서 그 일에 종사했다. 한마디로 시장이라는 위대한 사회적 발명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대였다. 시장은 유사일에 존재해왔다. 아마르나 문서 가로 열고 기원전 14세기 무렵 이집트와 종속관계에 있던 나라의 왕들이 보낸 서간으로 세계 최고의 점토판 외교 문서다. 가로 닫고 아마르나 문서에는 기원전 1400년경의 파라오와 레반트 지역 왕들 사이의 활발한 교역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는 금과 전차가 노예빛 말과 물물 교환되었다. 이처럼 교환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이 개념의 경우와는 다르다. 온 세계 사람들은 20세기 미국 학생들이 가진 흥정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순전히 기이한 사례이기는 하겠지만 뉴질랜드 마오리족 사이에서는 가다랑어 낚싯바늘의 값어치가 곡식 얼마만큼과 같냐고 물어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거래가 아직 없으니 질문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경우로 아프리카 어떤 곳에서는 여자 한 명의 값어치가 소 몇 마리에 해당하느냐고 물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오리족이 식량과 낚싯바늘의 교환을 생각하지 못하듯이 우리 사회도 이런 아프리카인의 거래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긴다. 가로 열고 물론 아직도 존재하는 결혼 지참금이 우리와 아프리카인 사이의 괴리를 어느 정도 좁혀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물품을 우연히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하는 원시 존족 사이의 물물 교환이든 중세의 재미난 이동 박람회 이건 그러한 시장은 현재의 시장 체제와는 달랐다. 시장 체제는 단순히 상품을 교환하는 수단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장 체제란 전체 사회가 지속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었다.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보편적 이익이라는 개념은 신성모독이 되고도 남았다. 이익을 쫓는 전반적 투쟁이 실제로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도 있다는 더욱 넓은 생각은 미친 것으로 취급될 뿐이었다. 이러한 명목에는 이유가 있었다. 시장체제가 배분하는 생산의 기본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니 중세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 즉 16에서 17세기까지의 모든 세계가 시장체제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흙과 인간과 도구라는 의미의 토지와 노동과 자본은 물론 사회와 공존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추상적인 토지나 추상적인 노동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인 에너지나 추상적인 물질이라는 개념처럼 머리로 그릴 수 없었다. 생산의 요소로서 그리고 비개인적이며 비인격화된 경제적 실체로서의 토지와 노동과 자본은 미적분학처럼 대단히 현대적인 개념이다. 실제로 그 개념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예컨대 토지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14에서 15세기까지도 토지는 자유롭게 사고 팔며 지대 수입을 올리는 재산이 아니었다. 물론 영지나 장원이나 공국과 같은 토지는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사정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은 아니었다. 그러한 토지는 사회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명예와 지위의 기초를 제공했으며 사회의 군사, 사법, 행정 조직의 기초가 되었다. 어떤 조건 하에서는 토지를 팔 수도 있었지만 가로 열고 물론 많은 단서를 붙여서 일반적으로 파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 미국의 코네티컷 지사가 로드 아일랜드 지사에게 몇 개 군을 팔 수 없는 것처럼 신분이 높은 중세의 귀족이 그의 토지를 판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매매할 수 없는 것은 노동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노동시장은 노동자가 가장 높은 임금을 주겠다는 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뜻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에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없었다. 농노와 도제와 직인의 무리가 일을 했지만 이러한 노동력의 대부분은 사고 팔리는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 아니었다. 농민은 영주의 영지에 매여 일생을 지냈다. 그는 영주의 오븐에서 빵을 굽고 영주의 방아에서 곡식을 찢고 영주의 땅을 경작했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영주를 위해 싸웠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봉사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는 설령 있다 해도 아주 드물었다. 그것은 농노로서의 의무이지 결코 자유로운 계약자의 노동이 아니었던 것이다. 도시에서는 도제가 장인의 휘하에서 봉사했다. 그의 도제 수업 기간, 동료의 수, 보수 수준, 작업 시간, 그가 사용할 생산 방법 등 모든 것을 길드가 규제했다. 작업 조건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일어난 간헐적인 파업을 예외로 한다면 하인과 주인 사이에 흥정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이것은 수련의들이 병원에서 하는 봉사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노동시장의 노동이 아니었다. 자본의 경우를 보자. 사적인 부라는 뜻의 자본은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에서도
세계에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자금은 있었지만 그 자금을 새롭고 의욕적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자극이 없었다. 모험과 변화 대신에 안전제일이 지상 목표였다.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큰 효율을 올리는 것보다 가장 긴 시간에 가장 많은 노동력을 소모하는 생산 기술을 더 높이 쳤다. 광고는 금지되었고 길드에 가입한 어떤 장인이 노동보다 더 좋은 물건을 생산하겠다고 하면 다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큰 효율을 올리는 것보다 가장 긴 시간에 가장 많은 노동력을 소모하는 생산 기술을 더 높이 쳤다. 광고는 금지되었고 길드에 가입한 어떤 장인이 동료보다 더 좋은 물건을 생산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반역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16세기에 영국에서 직물업 분야의 대량 생산이 처음으로 그 추한 머리를 들었을 때 길드들은 국왕에게 항의했다. 200개의 직조기를 가지고 종업원들을 위해 도살업자와 제빵 일꾼을 포함한 다수의 직원까지 거느렸던 경이로운 공장은 이 때문에 국왕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그러한 능률과 부의 집중은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중세의 세계가 시장 체제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확실하고 충분한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 세계가 아직 생산의 추상적인 요소를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중세에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없었다.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가로 열고 물론 다채로운 시골 시장이나 박람회는 있었지만 가로 닫고 사회는 지방적 수준의 명령과 관습으로 움직였다. 영주들은 명령을 내렸고 생산은 그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했다. 명령이 없을 경우 사람들의 생활은 고정된 궤도를 따랐다. 애덤 스미스가 1400년 이전에 살았더라면 그도 정치경제학 이론을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중세 사회를 서로 묶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는 뚫고 들어가야 할 아무런 신비도 없었고 질서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파고들어야 할 장막도 없었다. 윤리와 정치는 있었다. 하지만 하급 영주와 상급 영주의 관계, 상급 영주와 국왕과의 관계 같은 것에는 설명하고 합리화해야 할 많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과 상인 계급의 교정하기 어려운 이익 추구 성향은 상충되었고 따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학은 없었다. 책을 펴고 보는 시험처럼 장원과 교회 빚, 도시의 법률과 평생도록 변함없는 관습 속에 세계에 대한 모든 설명이 있는데 누가 수요 공급이나 비용이나 가치라는 추상 법칙을 찾아 헤매겠는가? 애덤 스미스도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위대한 도덕 철학자가 되었을 뿐 결코 위대한 경제학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여러 세기 동안 경제학자들이 할 일은 없었다. 스스로 재생산하고 자족하는 세계가 폭발해서 18세기의 요란하고 허둥대며 자유로운 세계로 바뀔 때까지 그 상태는 지속되었다. 폭발이라는 용어는 너무 극단적인 단어일지 모른다. 변화란 단 한 번의 격렬한 경연보다는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래 끌기는 했지만 이 변화는 결코 평화스러운 진화는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고통스러운 격변, 즉 혁명이었다. 토지를 상품화하는 행위, 가로 열고 사회관계의 위계 질서를 많은 공백과 유익한 직책으로 바꾸는 행위, 가로 닫고 만으로도 완강하게 고수되어 온
봉건적 생활 방식을 뿌리 뽑을 수 있었다. 가부장제도의 허울이 아무리 수탈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받던 농노와 도제를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산계급이라 불리는 놀라고 방향 잃은 계층을 창조할 필요가 있었다. 길드 장인을 자본가로 만드는 것은 포도원의 소심한 주인에게 정글의 법칙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어느 것도 평화로운 전망은 아니었다. 누구도 이러한 생활의 상업화를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제혁명이 일어나는 장면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지막 여행을 떠나보자 반발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좀 기네요. 길어도 좀 계속 읽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하죠. 네. 목도 아프고.
변화와 혁신이 몰고 온 공포. 우리는 프랑스에 돌아와 있다. 때는 1666년. 당시 자본가들은 확대되고 있는 시장 기구가 잠에서 깨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초래하는 혼란스러운 도전에 직면한다. 즉 변화라는 도전이다. 직물업 분야의 한 장인에게 혁신적인 생산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판결문은 이렇다. 자신이 발명한 방법으로 천을 짜려는 제조업자는 직조기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신품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가 요구하는 실의 수와 길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허가를 위해서는 4명의 최고참 상인과 길드 조직에 소속된 4명의 최고참 직조공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변화가 얼마만큼 허용되었을지 상상이 갈 것이다. 직물업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단추 제조업 길드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다. 양복 제조업자가 천으로 단추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기술 혁신이 안정된 산업 구조를 위협하는데 성난 정부는 천으로 된 단추 제조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단추 제조업 길드의 감시원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 가정과 옷장을 수색할 권리, 나아가서 이 파괴적 상품을 부착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고 체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요구한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이러한 공포는 소수의 놀란 상인들이 벌인 단순한 시극적 저항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자본이 변화에 심각하게 저항하고 있었으며 변화는 그것을 막을 아무런 힘도 없었다. 영국에서는 양말기계의 혁명적인 특허 신청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미러는 그 위험한 발명품을 폐기하라고까지 명령한다. 프랑스에서는 염색된 캘리코 면직물의 수입이 직물업계의 멸망을 위협하고 있다. 캘리코 면직물의 수입이 직물업계의 멸망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하여 1만 6천 명의 생명을 희생시킨 조치가 단행된다. 발랑스 한 곳에서만 금지된 캘리코 직물을 거래했다는 제목으로 77명이 교수형에 처해지고 58명이 형거로 몸을 찢기고 631명이 갤리선의 노예가 되는데 그 가운데 운 좋은 한 사람만 석방된다. 참. 그러나 시장 체제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생산 요소는 자본만이 아니다. 노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욱 필사적이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 때는 16세기 말 영국이 확장과 모험을 펼치던 위대한 시대이다. 엘리자베스 1세 가로 열고 1558년에서 1603년 재위 가로 닫고는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을 의기양양하게 순찰한다. 그러나 여왕은 불평만을 품고 돌아온다. 가는 곳마다 거지들이구나 하고 여왕은 외친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다. 100년 전만 해도 영국 농촌 주민의 대부분은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농민, 즉 영국의 자존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를 누리며 사는 부유한 시민인 자장농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거지들이구나 라니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일은 수탈이라는 거대한 움직임이었다. 또한 그러한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수탈은 겨우 태동 단계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양모가 이익이 남는 새로운 상품이 되었다. 양모를 얻기 위해 양모 생산자들은 양에게 풀을 뜯어 먹일 초원이 필요했다.
초원은 공유지를 폐쇄함으로써 마련되었다. 울타리 없이 겨우 나무 한 그루나 바위를 가지고 경계를 지은 땅과 자유롭게 소에게 풀을 뜯기고 이탄을 캐오던 공유지가 갑자기 영주의 땅으로 공포되어 교구민, 교규, 교구민들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전에는 공동 소유지였던 곳이 이제는 사유재산이 된 것이다. 자작농민이 살던 곳에 이제는 양떼가 있다. 존 헤일스라는 사람은 1549년에 이렇게 썼다. 40명이 살던 곳에 이제 한 사람과 양떼만 있다. 그래, 저 양떼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다. 양떼가 시골로부터 농민들을 몰아냈다. 이 시골의 땅에서 모든 양식을 수확했는데 이제는 양들 뿐이다. 울타리치기가 진행된 범위와 영향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18세기 중엽에 벌써 그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난다. 어떤 봉기에서는 3,500명이 살해된다. 18세기 중엽에 이는 절정에 이르고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끔찍한 역사적인 행로가 끝난다. 미국이 독립하고 거의 50년이 지난 1820년에도 서덜랜드의 공작 부인은 79만 4천 에이커의 땅을 1만 5천 명의 소작인들에게서 몰수하고 대신 그곳에 13만 1,000마리의 양을 들여놓는다. 내쫓긴 가족들에 대한 보상으로는 평균 2에이커씩 변두리 땅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러한 대규모의 토지 약탈만이 아니다. 비극은 농민에게 일어났다. 공유지 사용권을 박탈당한 농민은 더 이상 농부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일할 공장도 없었기 때문에 농민은 비록 갈망한다고 해도 공장 노동자로 변신할 수 없었다. 그는 가장 비참한 사회계층인 농업 무산자로 전락한다. 농사일이 없으면 거지가 되었고 때로는 강도짓도 했으며 흔히는 빈민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빈민의 수가 무섭게 증가하는데 놀란 영국 의회는 그 문제를 지방화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의회는 빈민들을 소속 교구에 묶어놓고 겨우 연명할 정도의 적은 구호식량을 제공하고 이탈하는 방랑자는 채찍질과 낙인과 사지를 자르는 형벌로 다스린다. 애덤 스미스의 시대에 한 성직자는 빈민이 수용되는 교구 구빈원을 공포의 집이라고 명명한다. 빈민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려고 취한 국가의 조치는 최악이라 할 만하다. 형편없는 구호로 겨우 연명하도록 하면서 빈민들을 교구에 묶어둔 것은 가능한 단 하나의 해결책을 가로막은 것이다. 영국의 지배계급이 너무나도 무정하고 잔인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시장의 명령에 따라 일거리가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는 유동적이고 이동성을 가진 노동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다.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본의 상업화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상업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이것에 저항한다.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본질적인 구성 요소와 함께 시장체제는 수단을 겪으며 태어났다. 시장체제는 13세기에서 19세기까지 순탄한 여정을 달리지 못했다. 이 혁명처럼 잘 이해되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계획되지 않은 혁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을 형성하려는 거대한 힘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었다. 그 힘은 음험하게 관습의 틀을 부수었고 무례하게 전통의 관례를 찢어버렸다. 단추 제조업자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천으로 만든 단추가 시대의 승자가 되었다. 추미런의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말 제조기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평가되어 70년이 지난 후에는 바로 그 추미런이 그 기계의 수출을 금지하려 했다.
형거의 형벌이 위협적이었지만 켈리코 직물의 거래는 크게 증가했다. 수구파의 필사적인 반대를 뛰어넘어 조상의 영지로부터 경제적 토지가 창조되었다. 그리고 피고용자와 장인들의 저항의 울부짖음을 넘으면서 실직한 도제나 재산을 잃은 농장 노동자들로부터 경제적 노동이 탄생했다. 오랫동안 전통의 완만한 경사면을 굴러내려 오던 사회라는 거대한 수레는 이제 내연기관을 장착하고 굴러가게 되었다. 매매, 그리고 이익이 새롭고 대단한 강력한 동기의 힘을 제공했다. 재밌네요. 경제적 인간의 탄생. 대체 어떤 힘이기에 안락한 기성세계를 무너뜨리고 새롭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탐탁해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를 거뜬히 세울 만큼 강력했을까? 단 하나의 거창한 원인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 속에서 자라듯 새로운 생활방식은 낡은 생활방식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명의 꿈틀거림이 충분히 강해지자 그것은 낡은 껍질을 깨버렸다. 경제혁명을 가져온 것은 거창한 사건도 유례적인 모험도 개별적인 법률도 그리고 강력한 개인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생적이고 다면적인 변화의 과정이었다. 첫째, 유럽에서 국민적 정치 행위가 점진적으로 대두됐다. 고립되어 존재했던 초기 봉건주의는 농민전쟁과 왕의 정복이라는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중앙집권적 군주국가로 변모했다. 군주국이 대두하자 이에 병행하여 국가정신이 태동했다. 이것은 거대한 프랑스 왕실에서 선호하는 산업을 후원하거나 여러 위성산업을 거느린 해군과 육군을 양성하는 것을 의미했다. 앞에서 살펴본 상인 안드레아스 라이프나 16세기에 그의 동료 상인들을 괴롭히던 수많은 규칙이나 규제는 공통법규, 공통도량형, 그리고 공통화폐로 통합되었다. 유럽의 혁명을 가져온 정치 정세의 변화 가운데 한 측면은 해외를 향한 모험과 탐험을 격려하는 것이었다. 13세기의 마르코 폴로 가로열고 1254년에서 1324년 가로닫고 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인의 신분으로 거대한 강국을 향해 용감한 여행을 떠났다. 15세기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가로열고 1451년에서 1506년 가로닫고는 에스파냐의 여왕 이사벨 1세의 후원으로 자신이 희망한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사적인 탐험에서 국가적인 탐험으로 변화하는 것은 사적인 생활로부터 국가적인 생활로 변화하는 것의 일부이면서 한 꾸러미였다. 이리하여 국가 차원의 모험, 즉 영국, 에스파냐, 포르투갈 선박 자본가들의 모험은 홍수와 같이 많은 양의 재화 의식을 유럽으로 가져왔다. 콜럼버스는 이렇게 말했다. 황금을 가진 자는 세계에서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만들고 성취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도 있다. 이러한 콜럼버스의 생각은 바로 그 시대의 정서였다. 이러한 정서는 이익과 기회를 지향하고 돈을 추구하는 사회가 오는 것을 촉진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인데 동양의 보안은 정말로 환상적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프랜시스 드레이크 가로열고 1540년에서 1596년 가로닫고 경의 골든 하인드호 항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영국의 외채를 모두 갚고 균형 예상까지도 달성했다. 그리고 해외에 큰 돈을 복리로 투자했는데 그 액수가 1930년 영국의 전체 해외 재산과 맞먹었다. 대단하네. 두 번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의 회의적, 탐구적, 휴머니즘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종교적 정신이 서서히 쇠퇴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오늘의 세계가 내일의 세계를 밀어냈다. 현세의 생활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물질적인 기준과 일상생활의 안락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종교적 관용도가 변화한 배경에는 신교의 발흥이 있었다. 신교는 일과 부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탄생하도록 부추겼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상인을 불신의 눈으로 보았고 고리 대금업을 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인 계급의 사회적 지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고 그들은 단순히 유용한 부속물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인의 기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개신교 지도자들은 정신생활과 지상생활이 융합되는 길을 열었다. 세속적인 생활과 동떨어진 빈곤과 정신적 명상의 생활을 찬양하기는커녕 그들은 신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매일의 살아가는 일에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이 신도다운 행위라고 설교했다. 찰나적인 환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의 영광을 위한 축제 의지는 공인된 미덕이 되었다. 이로부터 부를 정신적 우월과 동일시하고 부유한 인간을 성스러운 사람과 동일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되는 일이었다. 12세기부터 구전되는 지방 민담의 고리대금업자가 결혼하기 위해 교회로 들어갔을 때 서있던 동상이 쓰러져 압사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자세히 보니 그 동상은 또 다른 고리대금업자의 동상이었는데 이것은 돈을 만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 16세기 중엽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가엾은 로버트 키인이라는 사람은 사업 활동 때문에 청교도 지도자와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한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 시장 체제가 확대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정신적 지도자들이 시장 활동은 아무런 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점진적으로라도 수용한 것은 시장 체제의 본격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또 하나의 깊은 흐름이 시장 체제를 성립시킨 물질적인 변화 가운데에 있었다. 우리는 흔히 중세를 침체, 즉 진보의 부재 시대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500년 동안의 봉건 시대에 청계의 도시가 성장했고 조악하지만 그런대로 사용할 만한 길로 도시들을 서로 연결시켰고 농촌에서 가져오는 식량으로 도시 인구를 먹여 살렸다. 이 모두로 인해 사람들은 돈과 시장과 사고파는 생활 방식에 친숙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자연의 권력은 돈을 모르는 냉소적인 귀족의 손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 즉 상인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진보란 단순히 이러한 점진적인 화폐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극히 중요한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다.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인 회계법이 발달되기까지 상업혁명은 시작될 수 없었다. 베네치아의 상인들은 12세기에 벌써 세련된 회계 요령을 도입했지만 유럽의 상인들은 계산 능력 면에서 초등학교 아동만큼 무식했다. 부기의 필요성이 인식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17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복식 부기법이 표준적인 회계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돈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영향의 범위 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과학적 호기심이 높아진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시대 이후가 되어서야 기술이 눈부시게 꼽혔지만 기초적인 하위 산업에서 연속된 발명으로 그 터전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산업혁명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자본주의 시대 이전에 벌써 인쇄술, 제지공장, 풍차, 시계, 지도, 그 밖에 수많은 발명품들이 등장했고 발명이라는 개념이 뿌리를 내렸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실험과 혁신을 우호적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흐름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사회를 뒤집어 놓을 수 없었다. 여러 요인은 마치 인체 내에 엄청난 경련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다. 역사는 날카로운 모서리의 형태를 띠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거대한 반란도 시간을 두고 퍼져 나갔다. 전통적인 생활 방식 속에서 시장적인 생활 방식이 솟아났으며 실제적인 목적 때문에 시장이 경제 조직의 지도 원리가 된 후에도 오랫동안 전 시대의 잔재가 존속했다. 프랑스에서 길드와 봉건, 영주의 특권은 1790년이 되어서야 철폐되었고 영국의 길드 관례를 규제하던 장인법도 1813년까지는 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1700년, 즉 애덤 스미스가 태어나기 23년 전에는 로버트 키인을 괴롭히고 볼썽사나운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는 상인들을 처벌하고 정당한 가격을 걱정하며 선대의 직업을 계승하는 특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세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한 세계 대신 사회는 새로운 격언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익을 갈구한다. 이익과 맞서서 통용되는 법은 없다. 이익은 상거래 활동의 핵심이다.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다. 경제적 인간, 즉 계산기 같은 두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창백한 유령 같은 존재가 생겨난 것이다. 교과서는 곧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들이 마치 스스로 구두쇠 회계사가 된 양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현시사회에서는 부와 투기의 새로운 열풍이 유럽을 사로잡았다. 1718년 프랑스에서 존 로 가로 열고 1671년에서 1929년 가로 닫고 배웠죠. 존 로라는 사람. 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모험가가 미시시피 회사라는 엉터리 부정증권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에서 막대한 금을 채굴한다고 선전하며 주식을 팔았다. 사람들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 거리에서 다투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하룻밤 사이에 떼돈을 번 사람도 있었다. 한 호텔의 종업원은 3천만 리브르를 벌기도 했다. 그 회사가 많은 투자가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칠 상황에 임박하자 프랑스 정부는 급히 수천 명의 거지들에게 삽과 곡괭이를 들려 마치 엘도라도의 땅으로 출발하는 광부 무리인 것처럼 파리거리를 행진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해서라도 곧 다가올 대참사를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그 미봉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100년 전의 수줍은 많던 자본가가 파리의 대로에서 법석을 떨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군중으로까지 변하다니 얼마나 큰 변화인가. 그렇게 뻔뻔한 사기꾼의 말을 쉽게 믿다니 얼마나 돈에 굶주린 군중들인가. 잘못된 것은 없다. 상고의 진통은 지나고 시장체제가 탄생했다. 이제부터 생존의 문제는 관습이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자유로운 행동에 의해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인간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시장뿐이었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까지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기초가 되는 이익 개념은 너무나 뿌리 깊은 것이어서 사람들은 곧 그것이 인간 본성 가운데 영원하고 보편적인 부분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다. 경제의 철학적 이해가 요구되는 시대, 이익이라는 사상에는 철학이 필요했다.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인간이라는 동물은 무엇보다도
자아의식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인간은 사회를 건설하고 나서 일이 되는 대로 놓아두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신이 사는 특정 사회가 모든 사회 가운데 최고이며 그 사회 내부의 질서가 밖에서 신의 섭리가 만든 질서를 작게나마 반영한다고 자부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모든 시대는 그 시대의 철학자와 옹호자 그리고 비판가와 개혁가를 배출한다. 그러나 초기의 사회 철학자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문제는 삶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이었다. 관습과 명령이 세계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빈부 문제가 초기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철학자들은 한숨을 내쉬며 빈부 문제를 받아들이거나 인간의 내면이 원래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수벌로 태어나는 한 누구도 노동하는 빈민이 존재하는 근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여왕들의 기행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기분 좋고 흥미진진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예속될 운명을, 어떤 사람은 명령할 운명을 타고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이 말은 초기 철학자들이 일상세계를 경멸했다기보다는 그것에 무관심했음을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다. 다수를 차지하는 하층 노동계급의 존재는 당연한 것으로 간단히 간주되었고 금전이나 시장에 관련된 일은 신사나 학자가 진지하게 고려하기에는 너무나 땀내나고 천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렸다. 사상의 경영장에 무대를 제공한 것은 왕의 권리가 신성한지 아닌지 하는 문제이거나 현세와 정신계의 권력이라는 거창한 문제들이었다. 시시한 상인들의 허세는 경연장의 토론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미 개인의 부가 세계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향한 투쟁이 일반적이고 보편화되며 사회에 아주 기묘한 것이 되기 전까지 부에 대한 일반적인 철학은 필요 없었다. 사람들은 시장이라는 세계가 더러운 싸움과 같은 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 기간 무시했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맹렬히 비난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철학자 자신들의 성역으로 뚫고 들어오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이를 정면으로 탐구하기보다는 어떤 기본 유형이 형성된 증거가 아직은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 편리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애덤 스미스는 지난 200년 동안 철학자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자신들의 이러한 목적으로 애덤 스미스 이전 200년 동안 철학자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세계의 근본 목적을 파헤치려고 애쓰는 철학자들이 얼마나 기상천외한 틀로 세계를 파악했는가. 무자비한 생존 경쟁은 처음에는 황금의 축적을 궁극 목표로 삼았다. 콜럼버스나 에르난 코르테스나 드레이크는 국가가 파견한 모험가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 진보의 담당 주체로 간주되었다. 중상주의자들 가로 열고 교역에 대한 팸플릿을 발간하고 논문을 썼던 그룹 가로 닫고은 국력은 모든 경제적 노력의 자연적 목표이고 국력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황금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들의 철학은 거대한 무역 함대와 모험의 철학이었고 국왕의 부와 국가적 인색에 대한 철학이었다. 또한 보물을 추구하는 과정이 순조로우면 국가는 반드시 번영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철학이었다. 이러한 사상의 배후에 통일된 개념이 존재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문의 마지막에 언급한 개념을 만나게 된다. 비전이 실천을 뒷받침하고 또 그것에 선행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사실상 1651년에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 이론가인 토마스 홉스 가로 열고 1588년에서 1679년 가로 닫고 의 출판된 리바이어던의 권두에 장식된 그림에서 그러한 비전은 실현되었다. 동화판에는
평온한 농촌을 내려다보고 보호하는 거대한 인물이 그려져 있다. 바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제왕의 호를 든 왕이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의 갑옷판이 인간의 머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 비전이 아니라 정치적 비전임을 말해둔다. 리바이어던의 핵심 주장에 따르면 전능한 국가는 홉스가 설명한 상태, 즉 인간이 쓸쓸하고 가난하고 더럽고 야만적이고 부족한 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상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존의 존재인 국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게도 한다. 따라서 금을 축적하는 데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왕실의 공통 관심은 왕실 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더라도 금을 해외로 내보내서 비단과 사치품을 사는데 그 금이 쓰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도 비전은 우리가 경제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의 기초가 된다. 리바이어던이 출판되기 전에도 상업계의 대변인은 템스강을 따라 운항하는 상선이 국왕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팸플릿을 만들어 뿌리고 있었다. 그렇다. 그들이 해외로 운반하는 금의 일부는 외국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실어가는 상품을 더 많은 금을 받고 팔 수 있는 것들이었다. 실제로 동인도 회사의 사장이었던 토머스 먼 가로고 1571년에서 1641년 가로 닫고는 해외 무역에 의한 영국의 부에서 한 국가가 부를 늘리는 통상적 방법은 교역을 통해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교역에서 우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매년 우리가 소비하는 외국 상품보다 더 많은 국산품을 외국인에게 판매할 것. 18세기에 와서야 황금에 대한 초기의 강조가 약간 순진한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학파가 대두하여 상업이 국력의 위대한 원천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했다. 그들이 제기한 철학적 문제는 황금 시장을 어떻게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신흥 상인 계급이 더 많은 과업을 수행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어떻게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철학은 새로운 사회 문제를 수반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난한 상태로 있게 할 것이냐는 문제였다.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상태로 있지 않으면 그들은 정직한 하루의 노동을 하는데 엄청난 임금을 요구할 것이 뻔했다. 18세기 초기의 교활하고 사악했던 사회평가 버나드 맨더빌 가로 열고 1670년에서 1733년 가로 닫고는 사회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은 가난하면서 또한 무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상주의 저술가들은 영국의 저렴한 농업 노동자와 공장 노동자들을 바라보면서 근엄한 표정으로 그 말에 수긍했다. 일상생활의 혼돈 위에 일종의 질서를 가져다 준 것은 황금과 상업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처한 사회를 다양한 설명으로 정당화 또는 저주하려는 수많은 팸플릿 저술과 목사, 괴짜와 고집불통들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제시한 모델이 모두 불만족스러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국가가 외국에 파는 양보다 더 많은 것을 사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국가가 교역을 통해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들여와야 더 윤택해질 수 있다고 완강히 주장했다. 어떤 사람은 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역이라며
무역상을 찬양한 반면 다른 사람은 무역이란 농민의 강한 육체에 기생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비록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들의 빈곤은 국가의 부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사람은 빈곤을 사회 악의 근원으로 보고 빈곤이 어떻게 부를 창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로 상반되는 합리화의 경론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다. 자신이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종의 지적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점이다. 거칠고 당혹스러운 경제 세계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교역보다 더 철학에 의해 설명될 필요가 있는 것은 없다. 라고 사무엘 존슨 가로 열고 1709년에서 1784년 가로 닫고 이 말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학자들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경론으로부터 놀라울 정도로 넓은 시야를 가진 한 명의 철학자가 나타났다.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 가로 열고 흔히 국부론이라고 부른다 가로 닫고 라는 저서를 출판함으로써 저숙명적인 해에다 제2의 혁명적 사건을 더한 것이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대서양의 한쪽 연안에서 탄생했는데 다른 쪽 연안에서는 경제적 청사진이 펼쳐졌다. 그러나 모든 유럽 국가가 미국의 정치 이념을 따르지는 않았던 반면 애덤 스미스가 현대 사회의 진짜 그림을 처음으로 공개하자 서구 전체는 애덤 스미스의 세계가 되었다. 그의 식견과 예견은 향후 여러 세대에 걸쳐 펼쳐질 광경을 설명해주는 처방이 되었다. 애덤 스미스는 결코 자신을 혁명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가 보기에 분명하고 감지할 수 있으며 지속되고 있는 것을 설명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세계가 찾고 있던 세계의 모습을 제공했다. 국부론이 발표된 이후 사람들은 새로운 눈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전체 사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전체로서의 사회가 멀기는 하지만 분명히 가시적인 목표를 향해 당당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새로운 비전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까지가 챕터 2였습니다. 아주 길게 읽었네요. 1시간 반 정도 읽었는데 다음 챕터부터는 좀 중간에 자르면서 읽는 게 나을 것 같군요. 너무 길어서 말이죠. 1시간 반씩 걸리면 좀 부담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밥 먹고 수영 다녀올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